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노탐을 설명할 수 있다. 비행고도와 공역을 설명할 수 있다. 관련 홈페이지에 따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되시겠고요. 학습 내용은요, 노탐, 비행고도와 공역, 항공교통본부, 그 다음 엑스노탐 홈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고요. 자, 우선 드론을 시작으로 해서 항공안전법이나 혹은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작을 드론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항공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부적인 내용은요, 당연히 이 드론, 무인 동력 비행장치가 속해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시지만 이 항공법규 자체는요, 초경량 비행장치만 어우르는 그러한 장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저 비행고도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150m 미만까지는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고도가 아니었나요? 왜 최저 비행 고도라는 이러한 명칭이 있죠?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선 지표면이나 해수면, 바다죠? 이러한 해수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항공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항공기죠. 자, 그래서 모든 항공기는 일정 고도 이상으로만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모든 항공기가 너무 낮은 고도 혹은 지상에서 활주만 하는 경우 굉장히 안전 관련된 사고가 나거나 처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상식적으로 누가 항공기를 도로에서만 질주를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그러한 예외사항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는요, 모든 항공기는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허가를 득한 이착륙 시에는 제외, 그래서 활주로를 활주하거나 긴급 사항 시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통제를 해서 특정 항공기를 급하게 띄워야 되는 이러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최저 비행 고도를 아시기 전에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시계 비행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시정 상태를 같이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가로하고 제가 주로 헬리콥터의 경우라고 써드렸는데요. 뭐죠?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인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조종사 같은 경우 계기판을 활용을 해서 이 계기판, 한마디로 다른 첨단 센서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우리 사람의 육안을 통해서 중고도 정도 고도에서요, 직접적으로 보면서 비행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시계 비행은 주로 사람이 보면서 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보다 낮은 고도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계 비행의 경우는요, 인구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시가지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기타 지역에서는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 이상의 높이를 확인을 하고 나서 비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인 멀티콥터 뭐죠? 150m 미만입니다. 합법고도. 그죠? 절대 150m 이하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 계기 비행이죠? 민간 항공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산악 지역에서는요, 항공기 중심 반경에서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다시 600m를 더한 높이, 혹은요, 기타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비행을 합니다. 자, 우리 드론, 특히 멀티콥터의 경우 뭐죠? 150m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요, 왜 150이라는 기준이 나왔나.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드론의 경우 제가 150m 이하의 고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못되어 있는 정보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써드렸고, 정확히는 미만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요게 기준이죠. 이상이라는 거 포함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개념을 한번 보시죠. 자, 저희 무인 멀티콥터 드론의 경우는 보시죠. 드론의 비행고도 결정은요, 지표면과 수면을 기준으로
150m 이하 고도로 비행 현행 법규상 건물 옥상 또는 산 정상에서는요, 조종자의 위치에서 수직고도 150m 이하 비행만을 인정. 자, 그래서 150m 미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국법입니다. 국법. 개정되기 이전에 그 법이기 때문에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150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뭐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가장 높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산 정상에서 드론을 날리신다고 하셨을 때 여기 기준고도 150까지는 과거에는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요. 내가 정상에서 수직 이륙은 하겠지만 비행을 꼭 여기에서만 하지는 않는데 이 주변 바운더리를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이게 이제 과거 국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 정상에서 수평으로 기체를 이동 시에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B급, 그죠? 그래서 각각의 높이에서 B급. 그죠? 그래서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죠? 수직 150m 고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산 능선을 계속 따라서 150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법에서는 뭐예요? 저촉이 안 돼. 그렇게 해야지만 저촉이 안 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능선 따라서 계속 내려왔다가 다시 또 능선이 올라간다, 상승하는 그러한 지형이다. 그럼 다시 또 올려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지그재그 패턴 비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도를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전부 다 위험하게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드론 고도 기준 변경 전하고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케이스가 과거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륙하려고 하는 장소 기준에서 150 여기까지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좌우 수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요. 이제 공공의 목적에서 뭐 구조라던가 화재 현장에서 이제 소방관분들이 드론을 사용하실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거는 소방 공무원분들 쪽에서였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수평 관련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죠. 네, 최초 이륙 장소 기준에서 그렇죠. 보시면은 건물하고 건물도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산하고 비슷한 거죠. 네, 수평 이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높은 곳에서 우리가 뛰었을 때 좌우 수평이 확보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고도를 일일이 바꾸면서 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고도 관련된 게 이러한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노탐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드론을 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탐은요, 나티스 투 에어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티스 뭐죠? 공지, 투 누구에게요? 에어맨, 항공 종사자에게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 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방식 등의 설치 또는 변경, 이러한 부분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로 기상 정보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 항공기 운항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중요한 정보죠. 기상을 알아야지 항공기 어떻게 항로 변경을 할지 혹은 이륙을 할지 착륙을 할지 비행이 불가한지 가부 여부 판단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조종사는 뭐죠? 비행에 앞서서 반드시 그래서 노탐을 체크해서요. 출발 가능 불가 이 가부를 확인하고요. 코스 선정 등 비행 계획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자, 노탐은요. 고시 방법에 따라서 노탐 클래스 1하고요. 2로 나뉩니다. 노탐 클래스 1은요. 돌발적 상황 또는 단기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고요. 국제민간항공기구죠. 네, 들어보신 기억나실 거죠. 자, 그래서 아이카오에서 노탐 전신 부호에 의해서 텔레타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인쇄 전신으로서 보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첩보물이나 과거 오래된 그러한 영화에서 보시면요. 뭐 레이더 같은 거, 항공 정보 같은 거 띠디디디 해가지고 뭔가 종이로 나오는 것들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이 텔레타이프입니다. 자, 그다음 노탐 클래스 2는요. 장기적 사항을 사전에 도식 등을 사용해서 상세하게 주지시킬 경우에 사용되고요. 평서문으로 인쇄해서 우편으로 배포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노탐은 뭐예요? 간행물입니다. 간행물.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간행물로 원래 노탐이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이제는 현재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 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항공 고시보다
간행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격은. 자, 그래서 고시보고요. 이게 유효기간이 최대 3개월입니다. 3개월 미만이고요. 정확히는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홈페이지를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인 멀티콥터로 외부 미션 임무 비행을 했었을 때 최대 고도 1500m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임무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도는요, 합법적으로 150m 미만까지 우리 드론 활용이 가능하죠. 150m 이상 비행을 하기 위해서 뭐죠? 비행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1500m 비행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우는 비행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들, 특히 이제 헬리콥터가 해당될 수가 있겠죠. 혹은 경량 항공기들, 예, 그러한 항공기들하고 고도가 겹치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교통본부라는 이러한 곳에다가 공역 봉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역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잘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한마디로 다른 항공기들에게 자, 특정 공역에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날짜에 드론이 이 정도 고도까지 올라온다라는 걸 미리 고시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역 봉쇄를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고도에 만약에 도전하시게 되는 비행을 하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항공교통본부에다가 여러분들이 민원 24 통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서 공역 봉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탐은요, 자, 엑스노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노탐이라고 하는 항공 정보는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알파벳 포네틱 코드 관련해 가지고 축약식으로, 예,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바로 한글 번역본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간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키포인트입니다. 노탐의 뜻과 정의, 유효기간 확인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입니다. 공역봉쇄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방법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150 이상이니까 1500도 150 이상이니까 그냥 뭐 비행 승인하면 되겠지 하면요, 반려당하십니다. 자, 그 다음 높은 고도에서 타 항공기에 대한 인식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들 외에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홈페이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혹시 이러한 홈페이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 지금 항공기들이 죄송합니다.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잘 보시면요, 항공기들 아이콘이 있죠. 제가 조금 더 줌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지금 헬리콥터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오산시 위에도요,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헬리콥터부터 한번 확인을 하죠. 자, 우측 하단에 이거 광고는 제가 없앨게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자, 조금 더 줌인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뭐예요? 또 경량 항공기로, 예, 추측이 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 버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체 사진은 제공이 안 되지만 이 형태를 봤더니 경량 항공기로 추측이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던 헬리콥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가고 있네요. 그죠?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수에서 출발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도착 장소는 아직 정보가 제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헬리콥터 제조사가 뭐죠? 시코르스키, 네, 76D라고 하는 기체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뭐죠? 네, 장치 신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예, 그러한 것들 나와 있고요. 현재 고도가 피트 단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요. 488m로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고 있죠. 아이콘을 갖다 대면요. 그 다음, 지상 기준에서의 스피드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다시 단위가 바뀌고 있죠. 네, 252km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보시면요,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콘을 찍었을 때 이렇게 항로도 나오고요. 여수에서 출발하게 맞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죠? 그런데 아직 도착 지점은 정보 갱신이 안 돼 있네요. 자,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만 봐도요, 많은 항공기들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기들이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노탐 정보 당연히 확인을 해서 항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 정보도 확인을 한 거고요. 특정 공역을 지날 때의 주의사항 같은 거 이미 인지사항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우측에 있는 헬리콥터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다른 특별한 정보 같은 게 지금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 어떻게 생긴 건지도 일단은 모르겠고요. 근데 이유는 뭐죠? 자, 미군 헬기였네요. 특히 US 아미였죠. 네. 미 육군의 헬기이기 때문에 군사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체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죠. 자, 시콜스키에서 만든 뭐죠? 네, 블랙호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현재 고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속도는 어떻게 됐다. 이러한 기본 정보까지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고 있는데 이 항로를 봤었을 때는요. 이게 훈련 비행으로 저는 좀 판단이 돼요. 항로 패턴을 봤었을 때.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이런 식으로 이륙을 해서 이 코스를 보십시오. 약간 패턴화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정확한 훈련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기체 상태를 정비 후에 비행 컨디션을 테스트하는 훈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조종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행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경우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뭐죠? 자, 고도 한번 보시죠. 160밖에 안 돼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계 비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측에 좀 커 보이는 아이콘 항공기가 있고 좀 작은 게 있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리나라 거죠. 코리안 에어. 자, 그래서 대한항공권이에요. 뉴욕에서 출발해서 서울. 와, 멀리 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요. 보잉 747이었네요. 그러니까 아이콘 자체가 굉장히 크죠? 네, 수송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맵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위에서 지면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추측하기 힘드셨겠지만, 자, 고도 보세요. 엄청 높죠? 3,400 이상입니다. 지금도 낮은 고도예요. 사실 항공기 기준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행은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기 비행이라는 겁니다. 일일이 기장하고 부기장이 눈으로 보면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이 정도 고도면요.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육안을 통해서만 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류법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항공기들이 어디 있나요? 주로 인천국제공항 쪽, 김포, 그 다음 뭐죠? 제주. 자, 그래서 일단 인천국제공항 한번 가보죠.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역을 배우셨을 때 활주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상에 보시면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항공기가 있네요. 네. 이것도 대한항공 거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것도 에어버스에서 나온 A380이라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눌러봤었을 때 보니까 뒤에 항로가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니까 지금 착륙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고도를 낮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보시니까 이미 착륙은 했고요. 그죠? 네. 고도가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활주를 하고 있네요. 착륙 후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움직이고 있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적기는 아니죠? 자, 그래서 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추측이 되네요. 그죠? 따라오는 항로 같은 걸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굉장히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은 다가가실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우선 저번 시간에 공역을 배우셨기 때문에 노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아까 항공교통본부라는 기관, 여러분들 드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고도 이상으로 높게 고도를 올렸을 때 우리가 공역을 봉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 스케일 자체를 뭐죠? 우리가 처음 학습의 초점은 드론으로 가지셨지만 어차피 드론도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하늘에 지금 떠 있는 것들은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요.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저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신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을 때예요. 사실은 이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 공역이 봉쇄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도 전시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위에 이렇게
멍 뚫려 있죠. 항공기들이 전부 다 우회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어우,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에도 이미 하늘에는요,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항공기들이 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역을 배우셨고 노탐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러한 개념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드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뭐죠? 이 항공법 관련된 거, 날아다니는 거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드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계속해서 축소하니까 뭐예요? 엄청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남한 같은 경우를 보셨지만 보세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자, 그런데 이제 국가 단위로 봤었을 때 당연히 가장 많은 항공기들이 비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죠?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탐은요, 당연하지만 아이카오 아까 기억나시죠? 네. 그럼 뭡니까? 국제적인, 국제법적인 그러한 성격의 협약을 맺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 미국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찍어볼까요? 조금 작은 아이콘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뜨네요. 자, 봤었을 때는 뭐죠? 에어로 커맨더라는 거, 예, 이러한 기종이고요. 9,100피트니까, 네, 3,000m, 3,000km 미만으로 당연히 느껴졌고, 네, 요 정도 고도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 플라이트 레이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요, 이 UAV 같은 것들 검색을 했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요,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열기구도 포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우리 벌룬 형태라고 하는데요, 예, 무인 비행선도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날아다니는 영역에 대한 학습을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생각보다 이 시간에도 많은 항공기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혹시 모르니까 UAV 떠 있는 거 있나 검색해 볼까요? 아, 현재는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끔씩 하루에 2번 정도는 보거든요. 그래서 UAV 꼭 한번 찾아봅니다. 이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뭐죠? 밤에 자기 전에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러한 부분에 흥미를 가지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항공법, 그 다음 고도 관련된 거, 시계비행, 계기비행에 대한 개념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조금 재미있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높은 고도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장난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도를 지금 비행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항공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드론 관련해서 기술이 훨씬 더 좋아졌을 때 중고도 이상 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본부라는 그러한 기관의 홈페이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하신 내용들의 맥락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학습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플라이트 레이더 24라는 홈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노탑에 대해서 편안하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점검 한번 가겠습니다. 노탑은요, 항공 정보를 망라한 초경량 비행장치 종사자용이다. 맞나요? 틀렸나요? 아니죠. 노탐이라는 이 약자 자체가 뭐예요? Notice to Airmen, 항공 종사자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초경량 비행장치는요, 노탐에 큰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죠? 간접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항공 종사자에게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초경량 비행장치 종사자 전용이 아니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드론을 공부하신다 하시더라도요, 너무 드론만 생각하셔서 학습을 하시는 좁은 식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드론은요, 이륙 또는 이수지역 기준에서 150m 미만 고도가 합법 고도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하죠. 네. 이건 이미 수십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잊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노탐의 내용하고요. 중요한 건 뭐죠?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3개월 미만. 유효기간 관해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높은 산지 혹은 건물이나 낮은 수면 위에서 이륙 시의 고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촬영이나 개인적인 비행을 하시기 전에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비행 환경 혹은 반경에서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딘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사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였고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장치 사고를 설명할 수 있다. 비상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준사고, 비상상황 시 절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장치사고 조사 및 벌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는요. 이렇게 도메인 되어 있고요.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된 사고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요. 생각하고 계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특히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가 비행 전에 파손된 걸 확인을 하셨어요. 이거 사고일까요? 혹은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기체가 이륙도 하기 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고일까요? 네,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서는요. 어떠한 것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고 어떠한 것들은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미한 사고인 준사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공사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해서 내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사고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사고 등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를 포함 구체적인 사고 항목으로서 경량 항공기 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항공기 준사고가 있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는 건요.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시까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혹은 대충 넘어가셨기 때문에 막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란 뭐죠? 법에서 말하는 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일단 이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 그래서 말 그대로 비행 자체는요. 이륙 후 착륙했었을 때까지가 비행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체를 가지고요. 수리를 하고 계셨어요. 혹은 기체를 조립하시고 나서 FC를 세팅하고 계시고 납땜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엔지니어링 계통의 일을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배터리라던가 센서, 기계적인 요소가 폭발을 했거나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법률에서는 뭐죠? 비행을 목적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륙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하기 위해서 기체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 허용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사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발생 후에 사고조사 담당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부터 2번, 3번 내용이요. 정확하게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사람의 사망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 무인 멀티콥터 관련한 사고 중에서는요. 아직 사망 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무인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종하는 조종자의 과실로 특히 리턴 투 홈이라는 기능을 잘못 운용을 했기 때문에 기체가 저절로 조종자한테 다가와서 그냥 상반신하고 사반신이 조금 절단이 됐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것들 중상도 많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중상도 이게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행방불명은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 드론,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법률에서 말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는 건 뭐죠?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같은 경우에 동력 패러글라이딩 혹은 일반적인 그냥 패러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네, 운용하다가 그냥 사람이 행방불명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또는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자, 2차 피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뭐죠? 일단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을 했는데 일단 살짝이라도 뜨면 그거는 이륙이에요. 꼭 고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조금이라도 떴었을 때 만약에 이 기체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혹은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러더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수가 특정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법은요, 법률에서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고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드론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드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어린이날인 어제에도 축제 현장에서 대형 드론이 추락해 4명이 다쳤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과자 축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탕을 매달아 행사장에 뿌리기 위해 띄운 대형 드론이 갑자기 추락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행사장에 모여있던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번 사탕을 뿌리고 난 후에 갑자기 드론이 아이들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땅으로 한번 추락을 하고 튕기면서 어떤 애 머리를 한번 받고 애 머리를 다치고요. 최근 취미나 오락용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드론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잦아져 드론 이용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은 드론을 이용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주로 프로펠러 등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이거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사고가 많았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운데에서도 40%는 드론과 관련해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12kg 이하 소비자용 드론은 전파 인증 말고는 본체와 프로펠러, 배터리, 모터 등 제품 규격에서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 인증인 KC 인증뿐만 아니라 드론 사용자와 이용 상황에 적합한 인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덩이가 되지 않도록 제품 안전 등급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볼륨은 제가 없애고요. 처음에 이 부분입니다. 축제 현장에서 드론 추락. 그런데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죠? 어린이날이었죠. 이거 조금 유명한 사고였습니다. 봉화에서요. 자, 잘 보시면요. 현재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뉘는 그러한 분류법 기준에서는 2종에 해당되는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이 뉴스는요. 과거 뉴스이기 때문에 이때 뉴스 당시 기준에서는요. 현재 1종, 2종, 3종, 4종 이러한 분류 적용이 안 됐고요. 단순하게 그냥 구법인 12kg 기준으로서 조종자 증명인 자격증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들으셨으면 처음에 드론으로 어린이날 축제인데 사탕 과자를 뿌렸다고? 이것도 어떤 게 위배되는 거죠?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낙하물 투하 금지, 그죠? 심지어 이러한 드론을 운용을 한다라는 건요, 이 운용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그 당시에도 취득을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이미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축제 현장이라는 건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중 모이는 그러한 행사장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뭐죠? 조종자 준수사항 중에서 인구 밀집 지역 상공.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엄청난 것들을 계속 중첩적으로 위반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추락을 해가지고 어린이 3명 등 부상.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사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거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이유, 미숙한 사고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이 후반부에서 나왔던 거 뭐죠? 12kg 이하 드론. 자, 그래서 국법 기준에서는 12kg 기준으로 이렇게 자격증 관련해서 취득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은요. KC 인증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 당연히 이렇게 안전 규정은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요즘 취미로 드론 날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다치고 폭발까지 할 수가 있다니까 믿을 만한 제품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값이 저렴해지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드론 조종은 이제 흔한 놀이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속도가 빨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30대 직장인은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막으려다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드론 날개를 둘러싼 안전가드가 너무 짧아 빠르게 회전하는 날개가 날카로운 흉기가 된 겁니다. 스톱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얼굴 쪽으로 나와서 막아야 되니까 손으로 이제 갖다 대는데 이제 프로펠러에 손 비게 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취미나 레저용 드론 20개를 조사했더니 안전가드가 짧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65%나 됐습니다. 배터리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쓰이는데 40%의 제품이 보호 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이 조정거리를 벗어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때 경고음 기능이 없어 갑자기 추락해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컸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뒤늦게 드론 본체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자, 영상을 보셨고요. 여러분들. 자, 볼륨은 다시 줄이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베이고 폭발하고 드론 사고 무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아까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다치신 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드론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시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저가형 드론이죠. 그래도 저가형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건 4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나마 좀 비싼 건요. 10만 원 초반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장난감 드론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방과후 교육에도 주로 이제 방과후 교사분들이 이러한 드론을 활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되시니까 이러한 드론을 보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종일까요? 4종일까요? 혹은 4종에도 미치지 않는 걸까요? 자, 그래서 4종은 최저 기준 분류 어떻게 됐죠? 250g?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드론은요, 250g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났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다쳤죠. 드론이 떡 뜨고 나서 이분 얼굴 쪽으로 다가왔는데 본인의 조종 미숙이긴 했지만 그래서 뭐예요? 위험하니까 본능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그때 손가락을 다치신 겁니다. 자, 이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는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는 해당되는데 정확히는요, 중상 같은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정확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경미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경미한 사고는요, 여러분들 굳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중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배터리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뭐예요? 이 뉴스 또한 여러분들 과거의 뉴스이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안전장치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안전기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법이 예상을 해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특정 이 인물들을 대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요. 모든 법들이 참 아쉽죠. 사회는 빨리 돌아가지만 사회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케이스 조금 겪었다라는 것들 대신에 희망적인 건 뭐죠? 약간 소 잃고 외약간 고치는 계획이긴 했지만 외약간 고치는 게 조금 어디냐라는 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고 계셨던 것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그럼 만약에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시에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기에서는요, 일단 상황을요, 비행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제용 기체들도요, 1종 기체, 2종 기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제용 기체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죠? 기체가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조금 프롭이 파손된 것 같다. 비행 도중에. 그럴 때는 뭐예요? 주변에 크게 비상이라고 외치거나 일단은 비상 상황임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죠. 인식을 하고 나서 대피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모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비행 도중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건요, GPS 모드에서 자세 모드로 저절로 변환이 되거나 한마디로 지자기 센서 오류라던가 GNSS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1종, 2종에는 좀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PS 모드에서 비행하다가 조금 이상이 생겼다 했었을 땐 뭐예요? 곧바로 자세 모드, 에띠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해서요. 변환 후에 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혹은 다시 GPS 모드로 바뀌었다 하면요. 바로 이제 비상적으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3번에 써드렸죠.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착륙시켜야 됩니다. 우리 회전익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모터들이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슈는 생겼다. 근데 내가 불안하다 하면 빨리 조금 신속하게 우리가 최초 이륙했던 장소가 아니어도요. 착륙을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적합한 착륙 장소가 없으면 뭐예요? 하다못해 나무 쪽이라던가 사람들이 없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 불시착을 시키시거나 또는 뭐예요? 안타깝지만 추락이라도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이 녀석이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날아다니게 비행하고 있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데이터 처리를 학습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촬영용 기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촬영용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DJI 거는요,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세 모드로 변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 센서 오류라던가 지저귀 센서 오류 혹은 GNSS 오류 때문에 혹은 노 컨트롤이라고 하죠. 노컨 상황인 경우에는요, 이 녀석이 저절로 자세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요, 조종기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경고가 뜨면서 네, 애티튜드 모드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는 뭐예요? GPS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조종을 하셔서 신속하게 비상 착륙시키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었다 하면 뭐예요? 일단 인명사고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내 기체를 통해서. 그럼 뭐예요? 인명구호를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고 순서는요. 119부터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방항공청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관할지방항공청. 네, 그 다음 뭐예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비행을 했던 장소 기준의 관할의 경찰에게도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예요? 사고 조사를 위해서요. 기체하고 현장은 절대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존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당연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사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황 및 장비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촬영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억울하실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의 과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러한 위원회가 활약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촬영을 해두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했었을 땐 뭐예요? 네, 이러한 순으로 가시고요. 경찰에도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래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일단은 한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의 보고도 당연히 우리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3항의 내용입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및 소유자는요. 사고 발생 시에 다음의 사항을 신속히 누구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조종자 및 무인 멀티콥터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 그렇죠? 자, 그 다음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를 여러분들이 보고해야 되고요. 무인 멀티콥터 종류 및 신고번호. 그 다음 사고가 일어난 경위, 그 다음 사람의 사상인지 또는 물건의 파손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을 시에 혹시라도 그 사상자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러한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항공 방제를 무인 헬리콥터로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 단위에서 이제, 그러한 조종자를 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농약을 쳐야 되는 시즌 때마다 마을 단위에서 농협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한 무인 헬리콥터는 따로 있었고요. 조종자만 이렇게 구인을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방제를 했던 그러한 케이스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방제 지역 주변에
돼지 농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마을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그런 냇물 같은 거에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방제를 해야 되는 그 토지의 소유주분이 그 바로 돼지 농장 옆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은 그분이 누구신지 당연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은 조종자가 내가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농약을 쳐야 되니까, 항공방제를 해야 되니까 라고 인식을 한 상황에서 그냥 바로바로 이륙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바람의 영향을 무시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농약이 비산되어서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막 흩뿌려져가지고 돼지 농장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농약 때문에 돼지들이 목숨을 잃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지셔가지고 당황을 하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옆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갑자기 막 뛰쳐나오셨대요. 할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사람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기체를 추락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논두렁에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러한 메인 로터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조금 파손이 되면서 그 할아버지 어깨 쪽, 얼굴 쪽 주변을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조종자가 그래도 잘 하셨던 보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6번 같은 경우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파악이 바로 본능적으로 됐겠죠. 그래서 사고 보고를 하면서요,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나오셨겠죠. 그러면서 혹시 저 할아버지 누구냐, 저 집에서 나오셨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확인 후에 보고가 가능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기억을 하시면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항공안전법에서 말하는 사고하고요, 이 준사고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분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비행 시에는요, 여러분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에 비상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구상을 하면 될지 미리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가장 우선시 되는 건요, 당연히 사람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 먼저 최우선으로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시 해주시고 나서 나중에 절차대로 지방항공청이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홈페이지는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앞부분에서는 이 도메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항공조사 업무 소개가 있고요, 항공조사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 철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개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사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별도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뭐예요? 초계형 비행장치 사고, 우리가 학습했던 그러한 법률에서 말하는 사고겠죠. 그 다음 항공기, 그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준사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사고 보고서가 올라온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영문을 보시면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고 조사 후에 나중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발행된 보고서 발행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도 꽤 많이 소요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2년짜리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끝까지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사고가 일어난 장소고요. 그 다음에 장치 신고가 되어 있는 거면 이렇게 기체 신고 번호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죠? 타입이죠?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타입 뭐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텐덤 패러글라이더 2명이 탑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1명이 타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동력 패러, 취미용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서요, 우리 그러면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 사고는 없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울디지털대학 홈페이지에서요, 제 수업 영상 데이터 처리 공지사항에 우리 관련된 사고 조사 보고서 2건을 제가 참고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유명했던 무인 헬리콥터 관련된 사고였고요.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 과목하고 연계가 조금 될 수 있는 그러한 촬영용 기체 인스파이어 관련된 그러한 사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지 꼭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점검입니다. 비행 전 기체 점검 시 프로펠러 파손을 발견한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항공안전법에서 뜻하는 항공사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공사고 조사보고서를 공표하는 이유는요.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서이다. 제가 앞서서 홈페이지 보여드렸죠. 그러한 이유 목적은 뭘까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뭐죠? 맞습니다. 참고 공포용으로서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사고조사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해보면요. 누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대라고 비난의 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은요.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두 번째, 사고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안전한 비행을 위한 경각심을 가지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 초경량 비인장치 사고하고요. 준사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였고요.